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네 번째 주 찐시황 바로 시작하면서 헬로 에브리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시장이 거의 빨랫줄로 쭉 이어지는 이런 상황 쪽에서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고민이나 또 스트레스 많으셨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웬만한 섹터들 다 움직이는데 그것도 추세적으로 뭐 쫙 가서 한 뭐 2, 3주 2, 3일 동안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의 변화들은 거의 없는 상황 쪽에서 약간 눈치만 보면서 시장이 좀 약하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런 쪽으로 가볼까 이거 주도 좀 맞나 뭐 이런 식으로 툭툭 시장들이 움직였었을 때 거기서 그냥 반응하는 한 주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참 그래 그럼 이벤트 보고 하자라는 쪽에서 이벤트들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첫 그래도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끝났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변화들 이게 미국 시장에 투영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한번 좀 해보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중점적으로 오늘 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흐름 보게 되면 특히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고 바로 갭상승하고 딱 붙어서 올라오는 날 이런 것들 아마 언급은 살짝 장중엔에서도 언급은 드렸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래도 다시 바싹 붙어서 옆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거는 염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잭슨홀 미팅과 같이 연결되면서 바로 장대 음봉 옆에서 이어지는 구멍나무 같은 이런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패턴상으로는 그래요. 자세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이 고점대 라인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흐름을 역행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가 이어지다가 거기서 추세가 반대로 갈까 하고 고민했던 이런 변화 쪽에서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거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고점대들을 적어도 한 3일 안에 탁 하고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확인돼야 되겠죠. 그게 이어가게 되면 변화가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시도했으니까 다음 주 그리고 또 28일까지 들어오는 또 엔비디아 실적하고 이제 위쪽으로 자신감 있게 돌아가는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이런 식이죠. 음봉 딱 나오고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또 반대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계속 추세를 이어가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거래 살려서 지난번 고점대를 안착을 하는 과정이 빠르게 들어와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민 끝났어요. 위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추세 쪽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야 뭐 미국이 알아서 하겠고요. 예, 저희는 그럼 미국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관련된 쪽에서 우리 파월 의장님 멋있게 딱 나오면서 이번에는 조금 좀 자신감이 좀 있었다고 약간 강하게 어떤 뭐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좀 강도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예, 강도는 나쁜 거죠. 예, 어떤 얘기했던 톤은 한 6, 70% 예,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예, 목소리에 힘은 좀 실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쪽들이 거의 시장에 주목했고 거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게 되면 정책 조정할 때가 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나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쪽이고 고용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연준은 딱 물가랑 고용만 챙기는 거죠. 그런데 물가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쪽들. 근데 이제 쭉 떨어지다 보니까 액션할 때가 된 것 같고 고용도 냉각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고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고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얼마큼 경기에 대해서 위축 요인들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고용 지표들 막 통계도 수정하고 꺾여지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거 그대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소비 쪽 단에서도 변화가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소비도 당연히 그럼 연결되는 게 기업들의 영향들도 조금 있었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요 관계 쪽에서 그래도 수요와 공급을 얘기했습니다. 네, 노동시장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노동시장 쪽에서 수요가 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들어오는 고용의 침체는 고용의 압박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수요라고 하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얘기겠죠. 이게 오히려 훨씬 좀 강하다라는 쪽들의 그래서 아마 이게 수요가 안 받쳐주는 변화로 나오면서 이어지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그리고 또 경기와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노동시장에 대한 위축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거에 조금 더 시장에 먹히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걱정이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공급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즉 기업들 입장적으로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좀 가려서 받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또 이제 AI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혁명들, AI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은 굳이 인력을 대체해서 이쪽을 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게 되면 공급은 더 타이트해질 수가 있겠다. 이게 근데 물론 시장 해석들이 경기 때문이냐 아니면 AI 때문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고용을 본다는 것 자체들이 이게 단순하게 해석해서 아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아유 저거 경기가 안 좋아라고 하는 경기와 민감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AI가 가져오는 혁명 때문에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실업률의 증가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와 무관한 겁니다. 요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연준은 벌써 수요 쪽을 생각하고 공급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도 다 언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차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데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나쁜 쪽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의 경기 외적인 변수 쪽으로 고민을 좀 저희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 많이 빠졌고 공급 이제 수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 쪽에서의 냉각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B컷 가능성 이것도 차단 안 해라는 쪽으로 표현을 썼었는데 결국엔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앞으로 나올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가 보고서 한번 더 CPI 나올 게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PC 지표 월말에 한번 더 나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이것도 당연히 그거는 기업 단위 쪽에서 변화라고 하겠지만 두 번째 PC 지표 그래서 물가 지표도 같이 고민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날 9월 초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이 두 개 그래서 또 무슨 이벤트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또 PC 물가 지표 또 고용 보고서 9월 초에 있죠. 근데 이것까지도 다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은 뭐 50bp는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열어놨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만약에 50bp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너무 금리를 빨리 올렸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게 물가는 그러면 좀 지금부터 물가가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진다. 이거 악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경기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게 되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어차피 금리 인하가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 요거 왠지 뉘앙스가 좀 이상한 거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고용 지표가 뭐 연준은 해석을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긴 했지만 빠르게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할 때가 됐어. 근데 50bp 우하가 아니라 잠깐만 이게 그 정도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라고 하는 또 시장이 약간 꼬아서 볼 수 있는 현상들도 나오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 시기가 금리는 이제 인하한다라고 가정을 한 상황 쪽에서 속도를 어떻게 가느냐. 즉 속도가 25bp씩 이렇게 가느냐.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어떤 경기 위축 신호가 나오니까 급하게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모든 매크로 지표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나온다. 이것도 저희가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75bp 막 올리고 50bp 올리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기억나시죠? 2022년도 장세 그냥 시장이 패대 끼쳤던 그러니까 어떤 금리 정책 쪽에서나 매크로 지표 쪽에서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변화가 나온다는 게 시장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도 빠르게 한다. 그래서 우와 어떤 유동성이 확 들어오네 나이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또 경기를 생각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 또 시장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점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하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초기 해석들은 이렇게 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기업 정책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초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 시작이다. 그래서 25bp씩 서서히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게 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그랬으면은 저희도 좀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섹터와 이런 분위기가 더 나아지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여전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전반적으로는 달러 빼곤 다 올랐습니다. 달러 금리 빼고는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먼저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와 저는 100.5를 한 방에 깨는 거 처음 봤네요. 예, 100.5가 어떤 자리냐면요. 요날 작년 12월 달에 와 우리 이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나왔던 그 자리 한 방에 깨버렸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보게 되면은 100.5가 의미가 있는 게 작년 2023년도에서도 한 번씩 쭉쭉 내려왔었을 때 달러가 약세로 보였었을 때 그때 나왔던 어떤 의미 있는 자리들이 102, 100.5 요 사이 쪽에서 102 이탈하게 되면서 100.5에서는 바로 턴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한 번에 힘없이 깨졌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통화들 상대 통화들은 다 강세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엔화입니다. 엔화의 움직임들이 좀 뭐 부진하게 그러니까 약간 엔화 약세로 갈 듯하다가 다시 한번 강세로 갑니다. 이거는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혹시나 달러가 빠르게 약세가 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쪽에 기조를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엔화가 빠르게 강세로 간다. 좋을까요 이게? 시장에서 그냥 와 이제 달러 약세니까 너무 좋아라고 갈까요? 초기에는 또 이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입장 쪽에서 달러 약세 때문에 해당 통화들이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강세폭이 생각보다 좀 밋밋하게 그러니까 즉 천천히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또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서 만약에 이번에 또 141을 깨고 내려가는 빠르게 이런 모습이 나온다. 시장이 잘못하게 지난번처럼 잠깐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흐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달러 위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지난번에 나왔던 변화들 그래서 저점대 흐름들을 깨는 모습들로 강하게 위안화의 강세가 나온다. 이것도 좀 변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달러 원도 한번 볼까요? 원도 보게 되면 어제 여구에서 와 지난번 저점도 한번 빡 깨는 강세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이런 변화 즉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약세로 가는 가운데 원화가 강세로 가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원화 강세로 나왔을 때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니까 우리 한국 주식 사야겠네 라고 하는 흐름들이 지난번 달러 약세 나오면서 한 1370원대 여기 깨지고 나서 이동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선물만 샀습니다. 선물, 주식 선물 이런 거로만 대응하더라고요. 현물은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거의 관망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때 현물까지도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다른 거 모르겠고 한 2700선 안착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강세로 가는 여러 가지 기조가 금리 인하를 환영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약해지는 달러와 함께 원화도 강세로 가니까 환차익과 함께도 생각한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보인다.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흐름들을 체크하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은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봤었을 때 이것도 이제 당연히 하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3.8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1월 달에 나왔던 저점대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는 다른 환율에 비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요.
그게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작년 말에 기록했던 3.8 이때를 위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패턴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금리는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괜찮죠? 이런 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모습들이 금리처럼 나머지 통화들의 움직임들도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그러면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동향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가에 대한 특징들은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경기가 위축되네라는 쪽에 대해서 특히 중국 쪽이 안 좋네라고 하는 거 반영했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란과 하마스가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열심히 이거 터는데도 지금 제대로 또 휴전 합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왠지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상품입니다. 휴전 합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살짝 감안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달러 약세까지 상품 가격들의 약세까지 같이 이어지는 이런 변화 이어지게 되면 이것도 거의 지금 여기서는 또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니다 68달러 간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뭐 언제는 또 130달러 간다고 하고 뭐 지 맘대로긴 합니다만 네. 뭐 시장의 상황에 맞게 얘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달러의 약세가 같이 맞물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상품 가격들이 다 들썩들썩거립니다. 구리도 보니까 지금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빠진 건 좀 너무했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경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달러 약세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금 한번 볼까요? 금도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금도 꾸준히 강세로 가고 시작하면서 계속 위쪽으로 도전한다. 달러 약세는 당연히 이쪽을 자극시킨다라는 쪽에서 금도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이게 분산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분산이 첫 번째는 금으로도 왔다. 또 원자재로도 간다.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비트코인이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어제 같은 경우 또 쫙 하고 올라갔죠.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위험 자산 시장에 들어온 만큼 비트코인의 역할도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들어온다. 이것도 눈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달러까지도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거의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변화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또 꾸준히 늘어나면서 또 하나의 자산 시장을 연결을 시킬지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달러의 기축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여파들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 뭐 또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위쪽으로 갈래 하고 지금 130달러 보니까 요즘에 목표가 다 막 상향시키더라고요. 이런 입장 쪽에서 혹시나 또 140달러대 쪽 안쪽으로 막 가면서 신고가를 들어오는 모습들로 나왔으면서 실적 발표를 한다.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기대감이 막 차오르는데 실적 발표를 하는 것과 그냥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실적 발표하는 거는 좀 주가상의 위치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또 그래서 다음 주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도 다 좋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마이너스네요. 어허라 이거 왠지 기분이 안 좋네요. 메모리 반도체만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키옥시아가 상장을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수급적인 관계 때문에 좀 위축되는 요인들 그러면 당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문제겠지 메모리 업황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패스나겠는데 그래서 기분은 안 좋으네요. 네,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안 오른 게 없어요. 어제는 뭐 다 올라가다가 특히 이거 한번 볼까요? 플루언스 에너지. 예, 이거 갑자기 또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또 영향 끼치는 뭐 또 블룸 에너지 이런 것도 볼까요? 이것도 정치돼 있다가 쭉 올라가고 또 뉴스케일 파워 이것도 뭐 에너지 쪽도 괜찮게 또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딱 나오는
흐름들만 보게 되면 첫 번째 중소형주 러셀 2000이 제일 강했습니다. 3% 가까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부각받는다. 두 번째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미국 시장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바이오 쪽은 그동안에 선전했다고 오르긴 올랐지만 저 밑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 밖에 경기 소비재 관련된 쪽들 또 움직이고 하는 거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만 딱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금리나 수혜 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국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나 관련된 쪽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더 강하고 셀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리고 또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한국은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걸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섹터를 볼 때도 이제 금리나 염두하고 저희도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다 미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미국 시장 와 이렇게 좋다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입니다. 예. 한국도 그러면 거래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첫 번째 한국은 수급이 취약한 시장입니다. 수급이 잘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으로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주식 사자라고 들어올지 아니면 사자라고 들어오는데 해당 섹터만 몇 개만 강하고 나머지는 또 축 처져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관련된 쪽이 약한 시장 쪽에서 대응하는 법은 일단 상승입니다. 갭 상승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하게 올라오는데 갭 상승으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팔자를 봐야 되는 거고 갭 하락으로 나온다 그러면 살자리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강하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갭 상승하게 되면 뭐 여기서 올라가서 따라서 사 하면서 돈이 막 몰리는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갭 상승 딱 하고는 또 줄줄줄 나올 수가 있는 모습들이고 갭 하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티고 좀 보고 있다가 뭐 때문에 안 좋았어 그러면 이럴 때 기회를 한번 사볼까? 쑥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수급 요인들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갭 상승했다고 막 따라가는 거 이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갭 하락했다고 실망하면서 던져버리는 거 이것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 고민한다. 그러면 한국은 일단 시작이 어디서 시작할지는 뭐 다 그들만이 아는 거겠지만 2720 여기가 일단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그 이상에서 시작해서 뭐 제일 좋은 케이스는 우리도 한 2% 올라가면 224, 2714 한 50포인트 올라가서 한 2750선 시작해서 방향을 탐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국 시장은 워낙 좀 취약해서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또 비관적으로 보냐 그것도 모르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그런 2750 시작했다가 외국인들이 선물 지금까지 쭉 사고 현물에 안 산다라고 하는 기조로 보게 되면 선물 매수했던 걸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하면서 2750선에서 아직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잖아. 그러면 갭상승하고 쭉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게 다 모든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가자라고 하는 시장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또 이런 정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런 상황 쪽에서 고민하다가 위쪽으로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고민을 해보시면서 일단 뭐 적어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월요일 날 주식 사자라고 막 붙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한번 흐름 보시고 섹터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섹터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겠죠. 지금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원래는 국내주 보게 되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강해됩니다. 거의 지금 국내 증시의 중소형주는 처참하게 다 지금 흔들려 내려간 쪽인데 이게 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하게 그럴 때는 한국의 중소형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섹터가 좀 모멘텀이 강하게 되는 섹터들이 팍팍 붙어가면서 강하게 들어올 텐데 요게 뭔가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섹터도 금리 인하라는 어떤 명제가 붙은 쪽에 대해서 강하게 붙으면서 들어올 게 있겠느냐. 요걸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금리나 관련된 쪽에 수혜 뭐 다 하시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가 있을 거고, 근데 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 바톤받아서 계속 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성장주 개념들이 들어가죠. 성장주 개념들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가 있을 거고, 계속 또 바톤받아서 갈지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소프트웨어 쪽들이 있겠죠.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주자들 이런 것들, 뭐 AI 의료가 요즘에 또 강합니다. 뭐 저는 뷰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변화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또 뭐 셀바스 AI,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이런 소프트웨어 쪽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쪽들이 강할지, 아니면 또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들썩들썩하는 게 무슨 스튜디오 있죠. 예, 컨텐츠 관련된 쪽들도 성장주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네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들도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밸류를 팍팍 깎을 정도로 고생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들 나오는 것들, 이것도 고생 많이 했던 거, 게임도 있겠네요. 이 게임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 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톤받아서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것도 있겠죠. 건설. 이것도 무시를 못 하겠죠. 건설주도 요즘 시장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건설주 올라가게 되면 시각들이 좀 그래요. 약간 건설주 올라가게 되면 또 저거 긴가민가? 또 아직까지 PF 얘기 잘 모르겠어. 건설주 저게 왜 올라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 봐도 미분양 아직 계속 들어와 있는데, 근데 원래 미분양이 막 꼭지일 때 바닥을 치는 게 맞겠죠. 주가의 속성상. 그래서 꼭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 쪽으로 부동산 가격들 막 올라오는 신호, 제가 부동산 얘기의 자금 동향과 변화들은 벌써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고 생각 들어요. 한 몇 개월 전부터 주변에 좀 이거 있으신 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은 좀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우상되고 시작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로 가는구나. 그들은 벌써 미리 금리 인하가 될 거를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거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PF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얘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공급이 줄다 보니까 나오지 수요는 계속 이어질 텐데,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그쪽에서 붙을 텐데, 그러면 이게 공급이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니까 바로 공급 늘려, 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책적으로도 좀 약간 터주는 게 나오겠죠. 그래야 기껏해야 2년 반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백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PF를 잘 관리를 해줬으면서 이어졌어야 되는데, 공급까지도 원활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공급 축소,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그럼 그에 따라서 공급 다시 늘리고, 그러면 또 영끌해서 부동산 사다가 거기서 고점 나오고, 이것도 또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초입 쪽에서 약간 이제 올라오는 사이클이다. 근데 건설 쪽이 좀 늦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지금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급 증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거기다가 주변에 물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뭘 눌러서 세금이나 뭐 이런 걸 눌러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펌핑 효과가 더 큰데, 차라리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 공급 늘리겠어라고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싶은데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그러면 핵심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팍팍 풀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너무 나가네요. 네, 이것도 좀 손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자극시키면서 진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지 너 어디 살고 싶어? 강남? 오케이. 땅 있어? 거기다가 막 70층, 100층짜리 쫙 지어버려가지고 용적률 그냥 다 영끌에다가 그렇게 지어버리고 자, 가 살아봐. 부동산 가격 왜 못 잡습니까? 네,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산이 부동산으로,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일단은 건설 쪽 이쪽도 같이 체크하고 보는 게 맞겠다. 저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올라가니까 HTC 현대산업개발 저거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니야. 그거 건설이 무슨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의 류의 변화가 계속 또 시도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월봉 보게 되면 여기에요. 아직 직전 고점 때까지도 안 왔거든요. 이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GS건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이것도 보게 되면 여기까지고, 그래서 워낙 또 사고를 많이 쳤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에서 똘똘한 회사들 한번 볼까요? IS 동서 이런 것도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않았고 서희건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막 턴하는 뭐 입장이고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또 동원개발 오랜만에 나오네요. 이런 아주 소형 회사들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거고 동원개발도 많이 빠졌죠. 뭐 한 7,000원대 있던 주가가 2,000원대 예, 반토막 이상 난 이런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성과를 나오는지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 공급 확대로 나간다. 그럼 분명히 건자재 이쪽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건자재 대표적인 것들이 뭐 종합건자재 뭐 단열재 뭐 들어가는 뭐 외장재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예전의 흐름들 한번 다시 상기해 볼게요. 그러면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시멘트 들어가야 되겠죠? 시멘트 들어갈 거고 시멘트로 지우고 철골. 근데 철강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강하게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제강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예, 거기다가 철골 그 뭐 돌 그리고 목재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거죠. 거기다가 또 페인트 칠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다 또 거푸집도 있겠죠? 예, 그 시멘트 만들어서 이제 틀을 만드는 거푸집 네, 이런 것들도 공급이 증가한다. 건설사가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 건자재 빨리 갖고 와. 이것도 늘어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하시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아직 덜 간 섹터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들을 벌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몇몇 종목들은 이제 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썩들썩 거기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나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섹터들도 좀 힘을 내줬으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촉발되는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아지면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다 바이오주는 일단 많이 보실 거예요. 보니까 매매 여러분들이 그 저희 관심이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종목들의 1, 2, 3위는 항상 바이오주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들어와 있을 거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제 반도체 이런 쪽들은 엔비디아 실적 끝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그리고 나머지 쪽들이 얼만큼 시장에서 섹터의 변화를 끌고 와서 이어가는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또 앞으로의 시장의 전략 쪽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시황 내용들 미국의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잭슨홀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국내 시장까지 어떤 섹터나 어떤 흐름을 보고 이어가야 될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시장은 그냥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월 추석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 막 붙는 시장이 아닙니다. 설설 또 눈치 보고 자금들이 약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투세가 해결된다든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아직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시점이고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 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올랐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은 관리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현금이 많이 있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좀 마음이 바쁩니다. 이것저것 다 터치하다 보니까요. 가장 좋은 시장은 현금 그냥 거의 없고 한 현금 그냥 뭐 10% 남기고 주식 그냥 꾸준히 올라갈 거 그냥 보면서 아이고 보자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갈까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한번 사볼까 툭 이것도 괜찮네 툭 이게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시장이 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치고 빠져야 될 것 같고 보자 그리고 또 이것도 치고 빠져야 될 것 같고 빨리 또 현금화는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엔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내일을 보자 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과 손은 바쁜데 그만큼 또 성과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추세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이제 우리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를 정말 기원을 할 텐데 그러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프로 시장도 점검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터진 변동성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또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시장 흐름들 계속 보시고 무엇보다 잘 관리하시면서 이를 이겨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11월 대선까지는 계속 또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 미국 대선이요.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가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